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167회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4월 달이었는데 이번 올해 4월 달이요? 올해 4월 24일 준수하네요. 4개월, 4개월여, 5개월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못했었냐면 네네. 뭐 바쁘기도 바빴지만 4단계 여파가 컸죠, 그죠? 네네, 컸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2부로 하는 거는 모두 다 중단하는 시점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요게 또 사람들이 또 이게 많이 모여가지고 입을 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래저래 방역마에 구멍이 생길까봐.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나가니까 네. 뭐 둘이 하는데 뭐 그러냐 이제 이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좀 다른 식구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되니까 서울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리두기 좀 안 해도 되겠다 네. 해가지고 다시 녹음합니다. 어떻게 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덕분에 잘 지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움츠러드는 그런 추세긴 한데 제가 또 거주하는 데가 이 홍대 그 연트럴파크 인근이어가지고 그쪽의 인상은 10시 이전까지는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열심히 방역수칙 혼자만 지키면서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거기 사람 많아요? 막? 사람 많아요. 바글바글하고 막?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는 그런 거 있지. 옛날에는 그 이런 말씀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야 홍대 거기 젊은 애들 많다더라라고 했던 일반 직장인들 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터링되고 필사적으로 놀아야지만 생존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남아요. 그 10시 이전 9시 이전에 이후에도 그 흥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 좀 40줄 들어서 이런 게 와서 망정이지. 까나요? 우리 20대 때 왔었으면 네. 뉴스 여러 번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코로나도 여러 번 감염됐을 것 같아요. 밤에 막 싸돌아다니고 하다가. 네. 10시 이후에 이제 다 같이 뭐 모여서 술 먹는 문화라든가 외부에서 술 먹는 문화라든가 이런 게 뭐 한두 달 동안 유지됐던 게 아니라서 이미 유흥 이 문화가 0점이 새로 세팅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래도 많이 건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천천히. 네. 며칠 전에 그 메일이 하나 왔어요. 괴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잘 쓰지도 않는 계정으로. 좋네요. 어디 가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그 계정 메일로 왔는데 국가사업팀이라는 데에서 왔어요. 그리고 더 바이럴이라는 업체인가 봐요. 그러면서 팟캐스트 콘텐츠 구매 제휴 문의의 건이라고 각이 나오네요. 해서 뭐 공문 형식을 갖춰서 왔네요. 자,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가로치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님. 그래서 당사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주제별 음성 데이터에 필요한 음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니네 거 음성을 좀 그 데이터 학습시키는데 쓰고 싶다. 그럼 소정의 시간당 4만 원에 소득세 3.3%는 공제하고 그 대가는 지불할 것이고 그래서 뭐 원하면 신청서를 써서 좀 달라. 이런 게 왔어요. 제가 처음에 그 메일 제목만 듣고 유추했던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초구 소초대로에 있는 더 바이럴이라는 회사의 인공지능 팀이 두 번이나 한 번은 씹었거든요. 한번 또 왔어. 당연히 바이럴 마케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가 해서 서칭을 해봤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치라는 것이 뭐 이제 사람인 이런 데서 사람을 얼마나 구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봤죠. 근데 뭐 있는 회사더라고요. 사람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 괜히 했다가 나중에 뭐 조리돌림 다 우리 뭐 돈 내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준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3인 이상의 화자가 있는 컨텐츠여야 하고 욕설, 비하,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들어보고 보냈다는 건데 비하의 컨텐츠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알아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야 된대요. 우리의 3인 이상은 일단 안 되지만 안 되죠. 영화 오독은 되니까 어쨌든 우리 아말가면 안 되지만 검수기 전에 우리 욕설, 비하, 성적인 표현 이런 거는 잔잔하게 있긴 있었는데 요게 기준점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쵸?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네. 정치적 편향이 없어야 한다. 요거에서 좀 어떨까요? 저희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한 가변익 정도 되잖아요. 근데 가변익 내에서 살짝 조금 왼쪽으로 한 발자국 더 있다는 것 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인류 보편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그러면 상황 벌어보죠. 문제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저기 영화오도 컨텐츠를 한번 그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이상 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genki desu 갑니까? 아무도 뭐 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업로드가 안 되는데도 뭐 무슨 일이냐 댓글도 한 번 안 올라오는 걸 보니 여러분들 다 저기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걸로 듣던 분들은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회사 동료들도 아니 뭐냐 방송 이름이 뭐냐 한 번만 알려줘라 방송 이름이 뭐냐 그래서 물어보고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더니 언젠가 한번 술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방송 안 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심차게 복귀한 기념으로다가 또 야심찬 영화를 준비했는데 어떤 영화죠? 요거 블록버스터입니다. 사랑의 블록버스터 갈까보다라는 영화입니다. 갈까보다. 저는 정말로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영화를 보다가 끝까지 못 볼 것 같아서 잠깐 멈춰보고 평점만 보고서 시작했거든요. 이 영화 괜찮은 영화인가 다시 한번 여기저기서 정보를 습득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 영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다 말았죠? 사전 정보. 다시 돌아갈게요. 갈까보다고 영어 제목은 Wish You Were Here. 그 다음에 2018년 제작 영화고 개봉은 2019년 09월 1일 우여곡절 그때 했네요. 장르 다큐멘터리, 러브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작국가 한국이고요. 물론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딱 좋습니다. 75분. 관객수 저 이 숫자 믿지 않지만 502명. 네. 평점 개봉은 하긴 했단 얘기네. 그런 것 같아요. 평점 뭐 어디서 주시는 평점인지 모르지만 4.7점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건데? 여기 저는 다음 참고하고 있어요. 다음 영화. 네. 다음에서 4.7점 그리고 왓챠 PDI에서는 3.4점. 제가 3.5점 줬는데. 일조하셨네요. 올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영화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과거에 다뤄서 아주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델타 보이즈의 그렇습니다. 바로 고봉수 감독이 만든 비교적 최근 영화죠. 가장 최근에 그 습도 다소 높음이라는 영화를 개봉해서 여러 군데 그 인기 유튜브 이런 데도 또 초대돼서 그래서 나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고봉수 감독. 그리고 고봉수 감독이 줄줄이 내놓는 작품들이 평이 그렇게 진폭이 크지가 않게 꾸준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정 퀄리티를 유지한다. 고봉수 감독 그래서 최근에 매불쇼에도 나왔더라고요. 갈까보다라는 영화로 그 매불쇼에서 하는 영화 코너에 나왔는데 그거 듣고 하는 것 같네. 얼굴을 그러게 우리가 그런 건 아닌데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그 나이 감안해서 약간 김주혁 느낌도 좀 있고. 나이 감안해서. 고 김주혁하고 비슷한 나이니까. 근데 그 폭이 조금 좌우로 조금 넓으시죠. 그거보다는 당연히 연예인이니까 그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런 영화인데 이 역시 고봉수 감독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은 초저예산으로 그 예산을 무색해하는 퀄리티의 영화를 낸다라는 점이잖아요. 진짜 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영화도 20만 원 들었대요. 20만 원 들어서 이 정도로 만들어냈는데 대단하죠. 하나 짚고 넘어가시죠. 그 20만 원 중에 당연히 그 조연출 조감독의 임금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20만 원을 통으로 받아도 아쉬운데 애석하네요. 20만 원이 아마 그런 뭐 소품값이겠죠. 맥주값, 그런 거 같아요. 새우깡값. 거기 별난주점에서 술 많이 드시던데. 그리고 어디 이동해야 되는 뭐 단란주점이 아니고 투다리 이런 데서 먹었죠. 별난주점. 별난주점. 주점 이름이 별난주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이동하는 교통비 이 정도가 20만 원 들었겠죠. 그리고 뭐 다 스텝이나 배우들은 뭐랄까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니까 재능 기부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냥 인터뷰어로서 상황만 정리하고 나가는 걸 뭐라고 하죠? 상황만 정리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인터뷰만 따지고 나가는 사람. 인터뷰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어. 하여튼 그래서 20만 원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대단한 참
감독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이 자기네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자본을 능가하는 영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자본 이상을 하는 영화. 그래서 2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20만 원보다 이상의 퀄리티를 내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야 그렇게 나올까 해서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했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페이크 다큐예요? 페이크 다큐입니다. 아씨 다큐멘터리 가지고 여태까지 다 다큐인 줄 알았잖아. 페이크예요. 페이크. 뒷동산대 맞았네요.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그 고봉수 감독이 연출하는 스타일이 상황만 던져주고 배우들에게 그 애드리브로서 그 디테일을 메꿔가게 하잖아요. 게으른 스타일. 네. 혹은 뭐 초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뭐 박찬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박찬욱 사단 그리고 항상 같은 스태프들이랑 같이 일해도 박찬욱 사단 뭐 봉준호 사단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무슨 사단이지? 고봉수 사단. 고봉수 사단이 왜냐면 입심 있고 말빨 있는 걔들을 계속 다니고 다녀야지 영화가 완성이 되고 재미가 있어요. 외삼촌에서부터 주로 나오는 배우들. 각본이 없으니까. 이 사단이라니까. 이 사단네. 손발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봉수 사단의 이제 한 2년 전 영화인데 내용은 고봉수 이 본인이 고봉수로서 출연을 합니다. 자기가 43살에 이 독립영화 감독,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독립영화 감독인데 어느 날 자기보다 18살 어린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그 여자친구가 국악을 하는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다큐멘터리를 그 여자친구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선물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와 이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뭐야 둘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사귄다고? 뭐야? 라고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이 영화의 줄거리가 되겠어요? 페이크 다큐 맞아요? 네, 페이크 다큐 맞습니다. 어디서 저는 여태까지 다큐멘터리 되게 진짜 가슴 절절한 사랑으로 보고서 지금 뒤통수 맞고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진짜 페이크 다큐? 근데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봤던 그 어떤 연기자보다 리얼한 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색하단 말이에요. 가령 아빠,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 시아버지가 아니지 아빠. 장인 어른일 뻔한 사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생각에는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은 진짜였고 사람들의 인터뷰를 아버지는 재현했고 나머지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딴 다음에 이게 극장 개봉을 하기에는 저마다의 인격적인 스크래치가 너무 나니까 페이크 다큐로 하고 나갈게라고 해서 빈 부분 이제 부담도 없고 가짜 아버지 채워놓고 그래서 이런 거 아닐까? 연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네. 그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모아놓고 특히 거기 고봉수 사단 중에 한 명이 델타 보즈에서 그 드레드락 머리를 했던 배우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배우 같은 경우가 이제 증언하기를 자기는 뭘 찍는지도 몰랐고 주말에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야 너 잠깐 인터뷰 좀 하고 가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뭔 인터뷰 하니까 내 욕 좀 해줘 그래서 찍고 갔대요 10분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뒤통수 맞아버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이게 제가 고봉수 영화를 몇 가지 전부 다 본 건 아닌데 본 것 중에 이 영화가 사실은 고봉수 영화들 중에서는 제일 덜 웃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배꼽을 잡고 배꼽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시길래 이게 그 정도인가 하고 좀 의아해했는데 실제 다큐라고 생각하고 봐서 저처럼 속은 사람이겠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일례로 감독이 저 그래도 좀 유망주 감독입니다라고 그 여자친구 측 이제 친인척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지금 너무 무시받으니 나의 작품 세계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나는 입지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때 내가 그럼 델타 보이즈 그럼 델타 보이즈 만들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저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잘 돼가지고 저 사람들의 어떤 법적 가정이 되는 것도 불행이다. 내가 저 사람들 앞에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두세 번 나타나면서 이러이러한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영화를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 영화를. 대표적인 델타 보이즈인데 델타 보이즈를 보고 나서 이딴 쓰레기 같은 영화를 만든 놈은 안 돼. 걔는 싹수가 노래 하거나 아니면 델타 보이즈
그래도 사람 영화를 만드는 걸 보니 영혼이 그렇게 혼탁한 사람은 탁도가 높은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거나 그러는데 시종일관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2차, 3차 출연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해서 저 진짜 몰지각한 사람들아 이랬는데 페이크 다큐라고. 페이크입니다. 이 실제 이 영화는 시작이 고봉수 감독이 실제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제가 제 이론에서 힘을 싣고 싶습니다. 좀 웃겨요. 그 웃긴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조 감독이 우리 저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여자친구 따라다니면서 주변 사람들 인터뷰 좀 따갖고 와라 해가지고 조 감독이 그 여자친구의 지인들, 친구들, 베프들을 막 이렇게 술자리에 모아놓고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인터뷰가 사실은 뭐 국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누구야? 이런 걸 어떻게 찍게 됐어?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그래서 저 영화 감독하고 사귀게 됐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여자친구 그래? 영화 감독? 누군데? 우리가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 됐겠죠. 근데 뭐 고봉수란 사람이고 고봉수 누구야? 나이는 나보다 18살. 뭐 18살? 그래서 친구들이 막 엄청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고봉수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못 찍었어 델타 보이즈? 이게 뭐야?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근데 평점은 왜 이렇게 높아? 9.7이야. 깨알같이 자기 자랑 넣은 거죠 대사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을 하고 막 모멸을 줘요. 또 반대한 안 된다고 사귀지 말라고. 그 옆에서 조 감독은 묵묵하게 그 인터뷰를 녹음하고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실에 와서 그 두 사람이 감독과 조 감독이 따온 인터뷰를 이렇게 보는데 감독 얼굴이 자기를 너무 까니까 점점 막 일그러지잖아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재밌죠. 그거가 페이크라고?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너무 신랄하게 까는데 그 상황에서 벌써 봐봐. 내가 까는 대상의 지인이 와서 면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까. 그리고 이거를 얘가 녹화를 하고 하면 대상이 볼 거라는 거 알고서 그렇게 까. 그리고 나중에 그 대상이 그걸 보면서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깐다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안 웃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딱 장면이 넘어가서 인터뷰 장면으로 그 감독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러브 스토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니까 러브 스토리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그 안에서 나오는 과정들은 이 여자친구에게 줄 국악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이 또 나오는 거죠. 그게 페이크 아닐까? 그런데 국악 다큐가 그래서 감독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틀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안 하시는데 사실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왜 다 맞는 얘기니까. 그때 하는데 좀 뭐랄까 그 감독이 그동안 그런 걸 또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저 정도로까지 초연할 수 있을까? 저거는 카메라 앞이니까 가능하겠지라는 정도까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저도요. 그런 아무리 나는 페이크 다큐라는 거 알고 봤지만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어떤 자기의 경험이 녹아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진짜 조 감독이 개새끼인 게 조 감독만 아니었으면 저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조 감독이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신랄하게 까는 여자친구들의 친구들 그 녹화본을 감독을 보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걸 같이 옆에서 앉아서 그걸 보면서 감독님 얼굴을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난처해하고 눈썹이 팔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땀을 연기로 하냐고. 이마에서 솔솔솔 흐르기 시작하는 그 땀을 어떻게 연기를 해요. 고봉수가 걔한테 상황을 안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우쭐우쭐하면서 되게 나지막하게 물어봐요. 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걔 때문에 속았네. 고봉수가 조 감독한테는 이거 진짜 내 여자친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여자친구 아니었을까요? 좋습니다. 뭐 이래저래. 그분은 실제로 그 판소리를 전공하신 일반인이래요. 일반인이니까 사귀었겠지. 그래서 그냥 캐스팅을 했대요. 그래요.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최소한. 근데 일본인인데 연기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술 먹고 보고 싶어요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거의 울 뻔했어요. 거기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집니다. 그때. 그거 진짜 페이크였으면 나 안 그랬을 걸.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 딱 보면서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라고 물어볼 때 하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화가 좋은 영화면은 일단 좋은 영화를 써서 진짜 재밌는 영화면 첫째 조건이 이입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이입인데
내가 볼 때 고봉수는 연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낸 발굴한 스타일 뿐더러 영화판에서 요즘 점점 커지고 있어서 좀 서운해. 그거였을 뿐 아니라 튼튼이의 모험에서부터 그 델타 보이스에서부터 그 캐릭터 연기자들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한다기보다 자신을 거의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 친구들 같았던 거예요. 고봉수까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아니 내 친구를 하물며 내 또래 내 친구를 저렇게 나이 때문에 싫어한다고 다들 혐오한다고 그래서 감정이입을 개같이 했는데 나는 이 포인트 때문에 똑같이 딴 사람들은 감정이입이 되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감정이입을 개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페이크라고 하면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야,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고봉수 사단들이 이게 다 총출동해서 여기서 스토리에 개입하진 않고 고봉수라는 사람에 대한 증언하는 인터뷰 장면들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봉수 사단의 그 배우들도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신민재 배우, 그 네. 델타 보이즈에서 네. 제일 웃겼던 생선가게 사장으로 나왔던 신민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님이 너무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세상의 눈치를 좀 봤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가운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랑 혹은 진짜 강철 대오로 어깨 건 사랑을 하나보다 했는데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서 아이씨 이게 뭐야 라고 좀 아쉬웠던 대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 보면 좀 현실적인 것 같고 오히려 다큐멘터리성을 더 살린, 그래서 더더욱 도토상님께서는 네. 이거 진짜 실화다라고 믿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현실적이게 너무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반대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케이스가 여기저기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오는 정도가 있잖아요. 나이차가 이렇게 큰 나이차를 극복하고 사귀는 커플들. 근데 그 커플에 대해서 이 정도의 비난이거나 미친 새끼네 그거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오지랖이라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속마음을 인터뷰로 이제 듣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가장 그래도 그나마 좀 호의적인 반응이 뭐냐면 아이씨 도둑놈인데 부럽다 정도가 이제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네네. 심지어 이 고봉수 감독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 보이는 어떤 거의 뭐 악으로 치부해요. 제악으로 치부해요. 그리고 우리 형제 고봉수 옆에 하는 행실이라든지 평소에 봤을 땐 이럴 줄 몰랐는데 성실한 형제였는데 살짝 실망했다는 투로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성직자가 이거는 어떤 신학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사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하고 있다?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 나이 차이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변변치 않은 이제 밥벌이를 못한다라는 이제 두 개가 큰 이 사람들의 반대의 구실이거든요. 여자친구 쪽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막 친구들은 그래요. 네가 뭐해? 네가 뭐가 어디가 어때서 그 늑수구리한 아저씨랑 밥벌이도 못하는 아저씨랑 사귀냐? 안 된다. 너 지금 너 속은 거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말리는 입장이고 고봉수 사단의 배우들도 이건 좀 도가 지나쳤다라는 입장에서 좀 반대하는 적이고 다 반대하는데 이 고봉수의 삼촌이라는 사람도 반대를 해요. 그 고봉수 삼촌은 실제 삼촌이래요. 네네 알아요. 그 혹시 튼튼이 뭐 거기도 나오시잖아요. 그 버스 운전하시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 연기를 하시죠. 여기서도 버스 운전사로 나와서 자기 조카가 찾아서 삼촌 나 이 버스 장면 좀 삼촌 버스에서 찍고 싶은데 왜 찍어? 그러니까 여자친구 생겨서 여자친구 다큐멘터리 찍어주는. 여자친구? 뭐 하는 앤데? 판소리? 몇 살인데? 18살 어려. 뭐? 이 미친 새끼 아니야 하면서 이 삼촌이 엄청 반대를 해요. 삼촌의 그 입장은 그 속을 좀 헤아려 보자면 야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나이 차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뭐 그런 거 없다 치더라도 18살 너무 심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네 앞가림도 못하는 네가 걔를 사귀어가지고 누구 인생 또 망치려고 하냐. 일단 너 앞가림부터 잘해라. 돈 되는 영화를 찍어서 너 먼저 성공하면 40살 차이 나는 여자도 만나 임마 하면서 이렇게 혼꾸녕을 내주잖아요. 근데 너무 웃겨 그 장면이. 웃깁니다. 근데 거기서 고봉수가 그 삼촌을 인터뷰하는 마이크를 붙잡고
삼촌 버스 안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삼촌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등만 보이거든요. 네. 고개를 창문 쪽으로 쳐박고 막 웃음을 못 참아서 막 크크크 하고 웃고 있어. 그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제가 작품 속에서 그 피는 민들레처럼 그런 사랑 속에서 웃음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찡했는데, 웃기면서 찡했는데, 진짜. 그 장면이 나중에 보면 삼촌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웃은 거야. 이게 자기 감독으로서. 그리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삼촌 그래도 뭘 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짧은 질문을 할 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스냅을 이용해서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한테 갔다 삼촌한테 나한테 갔다 삼촌한테 갔다 프로페셔널이지. 그래서 저는 진짜 천상 감독이구나. 그리고 일상에서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촬영해서 그러고 나니까 결국 사랑이 끝났을 때 여화 한 편이 뚝딱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생의 영화라서. 예. 그런 사람은 노력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긴 이렇게 노력해서. 그러니까 20만 원 들었겠지. 마이크도 빌렸대잖아. 근데 어디서 나중에 쭉 이제 나중에 인트로 아웃트로 올라가고서 자막 올라가고서 거기 보니까 장비 협찬에서 그 교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그 교회에서 빌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안 썼겠지. 그냥 빌려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시작부터 시종일관 이 고봉수 감독이 여자친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토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극복하려고 자꾸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요. 그 사이사이에 고봉수 쪽 사람들의 인터뷰가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터뷰들이 다 호의적이지가 않아.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되고 진행되면서 처음에 반대 세력이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들 엄청 반대하죠. 완전 인간으로도 안 봐요. 아니 진짜로 저까지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맞아요. 보면서 좀 화가 나. 좀 생각이 너무 막혀 있다를 그런 걸 떠나서 완전히 진짜 인격적으로 보질 않는구나. 사람으로 치질 않는구나. 저런 인터뷰가 어떻게 개봉했지? 이 정도면 진짜 명예훼손인데 싶을 정도로. 저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이거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 아까 인터뷰의 그 주인공 여자의 친구들. 그분들이 아니 본인들도 수치스러워서 이 영화가 개봉되길 바라진 않을 건데 근데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음 차례로는 누가 오냐면 여자친구의 오빠. 자막이 나중에 다 올라갈 때 봤는데 오빠역, 아빠역 그리고 그 주인공 여자분 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 캐스팅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게 진짜 아픈 가족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그게 보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여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난 그것만 주워 먹고 안 보였어. 나는 한쪽 눈만 뜨고 봤다니까 영화를. 그래서 오빠도 등장해서 반대를 하는데 오빠의 등장부터 웃겨. 이 사람은 좀 고봉수의 그 어떤 스타일 시그니처 같아요. 어떤 아주 좀 특이한 캐릭터를 등장시킬 때 양복을 입혀서 등장시켜. 델타 보이즈에서도 충격적인 첫 오디션 참가자. 그 비타 오베가 한 박스와 양복을 입고 신민재 배우가 등장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 연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기도 오빠가 양복을 입고 와서 동생의 그 연습실, 판소리 연습실 갔죠? 촬영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오게 됩니다. 와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감독님이시여 뭐 다큐멘터리 찍고 있어 하다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오빠도 이제 좀 미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 사귀는 사이야 했더니 오빠가 대뜸 나이 차가 얼마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도 나이 차를 알게 되고 또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다 어설퍼. 아니 그 연습실이 한예종 연습실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오빠가 왜 와 거기를. 그러니까, 양복 입고. 지금 보면 다 어설퍼. 다 이상해. 근데 당시에는 지금 내가 막 오빠 왔어 가서 쿵쾅쿵쾅거려가지고 그리고 그 오빠는 너무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 논리가 하물며 언변이 감독보다 더 좋아. 아니 감독이 전에 만약에 페이크 다큐면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좀 위트기 좀 치고서 한두 번 빵빵 터지게 해야 되는데 엄밀히 더 좋아. 감독이 제가 옆구리 너무 아버지한테 너무 맞아서 옆구리 갈비뼈 부러져서 숨을 못 쉬고 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감독이. 그래서 말을 그 지금 진짜 오빠가 진짜 말 너무 잘하고 일단은 어떤 성향이라든가 인성이라고 하면 그렇죠. 아무튼 뭐 캐릭터가 여동생이랑 너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짜입니다. 이제 오빠가 등장을 해서 오빠가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봉수 감독이 안 되겠다. 아버지를 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어느 그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집에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 아버지 얼굴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뭐 PD 수첩 같은 데서 이게 가방 같은 데 카메라 설치해서 잠입 취재해서 이제 어디 무슨 건설사 현장 소장 뭐 사고 현장 뭐 해가지고 테이블 아래샷. 그래서 테이블 밑에서 이렇게 찍는 그래서 배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샷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참전용사에 훈장을 몇 개 받은 전쟁 영웅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너 이놈아 너 안 돼. 너 같은 놈은 막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 아니 그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요? 아니 그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 나는 그래서 성대모사 할까 말까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진짜 페이크 다큐인 줄 알고 봤었으면 거기가 개 빵 터지는 파트인데 저는 그걸 몰라서 진짜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어눌하신 전쟁 후유증이신가? 독특한 캐릭터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 포화와 그렇게 6편이 튄 데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으셔가지고 일상생활을 녹아들지 못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아저씨가 그분이 어디 온천에 수의를 하시던 아저씨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저씨랑 대화를 왜 나눠? 온천 갔으면 온천이나 하지. 대화를 나누다 전쟁에 참전을 하셨고 훈장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분을 캐스팅해야겠다 생각을 했대. 망상에 빠져 계신 분인가 보네. 그럼 죽지. 그러니까 그 얘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 하니까 아니 그럼 아버님 제가 그 따님을 계속 만나면 저를 죽이시겠다는 말씀이신가 하니까 그렇지 널 죽이지. 그러고 나서 카메라가 그 티테이블 밑에서 쭉 집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러고선 그 오밤중에 환한 창문 안에서 아버지가 고봉수 목살을 잡고 막 흔드는 장면이 나와요. 목살은 진짜 목을 살을 잡았어요. 역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꽁트하듯이 그 장면이 너무 웃기. 아니 근데 진짜 목에 앞뒤로 휘청휘청하면서 마치 텅 빈 인형을 자꾸 흔드는 것처럼 사람이 목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데 우리 옛날 영화가 보면 막 달리다가 건물 안을 점프해서 떨어지는데 건물 안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마네킹 같게 차르탄 뭔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어설픔이 사람이 연출했던 CG인가 싶을 정도의 어설픔이. 아니 그거를 저걸 사람이 사람을 자꾸 흔드는데 저런 움직임이 나올 수 없으니까 저거는 그러면 고봉수처럼 인형을 만들어서 했나? 그러기엔 제작비가 너무 정교한 인형인데 제작비가 없었어. 아마 거기 있지. 네. 그래서 진짜 너 저거 어떻게 찍었지?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장면. 고봉수도 지금 생각하면 그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어설픈 장면은 그 씬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아버지의 말투라든가 아니면 멱살은 구타신에서도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때리시더라고. 진짜 열심히 때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설퍼. 아무튼 요거를 여기서 확 사람들이 감정이 몰입이 떨어질까봐 인터뷰를 그 전에다가 삽입을 살짝 넣잖아요. 조연출한테 너는 카메라 멀리 있다가 다 오면 그걸 쫙 다 보면서 인터뷰 쫙 보고 마이크 쭉 달려서 다 뽑으란 말이야. 다 찍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너의 직업 정신만을 지켜서 이 상황은 카메라에 담아내라. 그러니까 보면서 중간에 보면서 저거 뭔가 이상한데 저런 상황에서 뭔가 촬영이 진짜 계속 된다고 싶은 것들이 영화에 담긴 데는 다 이유가 있구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처음엔 집 안에서 이제 멱살 잡고 흔들리다가 두드려 맞으면서 집 밖까지 나와요. 네네. 카메라는 집의 바깥에 있죠. 네. 이제 이 조연출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당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때리는데. 그 할아버지 때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발길질, 막 주먹 동작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그 장면이 저게 아프지도 않게 때리는데 좀 실감나게 때려야지 생각을 잠깐 들었다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우리의 거장 아워 그레이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아이리시맨에서도 액션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성난 황소 뭡니까 이름?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의 왜냐하면 젊은 시절부터 나이 먹은 노년까지의 그 모든 장면을 다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 혈기왕성한 때 조직원으로서 그 액션 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팔다리 동작들이 너무 어설퍼. 얼굴은 CG 안티에이징을 해가지고 엄청 젊은데. 팔다리 동작이 엄청 어설프고 자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권총을 저 강물로 던지는데 오버핸드 스로우가 안 돼서 언더핸드로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강물로 이렇게 그런 장면을 보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 그런
세계적 거장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세계적 명배우랑 같이 작업을 해서 찍어도 나이 먹은 사람의 그 노회한 움직임은 어쩔 수 커버가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아저씨의 그 폭행씬은 저는 만점 드립니다. 만점. 아니 저도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뜨고 봤을 때 눈을 감고 봤었을 때 당시에는 페이크 다큐인지 모르고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세에서 저 정도면 진짜 전력을 다해서 때리는구나 싶었고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일리가 있네. 왜냐면 액션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존 윅에서도 얼마나 존 윅이 실제로 슬로우로 때려줍니까 상대방을. 그리고 상대방은 반 템포 정도 쉬어서 맞아주고. 그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큐로 보신다면은 모르고 보셨다면 그 장면에서 아니 이제 노인이 때리는 건 뭐 노인의 동작이니까 저렇다 치더라도 맞은 거에 비해서 너무 아파한다 애가 대굴대굴 굴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연출 측면에서 저는 잘 찍었다. 그리고 이 고봉수 감독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가 그 빛을 발했다. 거기서 고봉수 액션 스타로서도 손색 없더라. 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장면 이후에 시간순으로 영화상에서는 후반에 나오지만 그 장면 바로 뒤에 시간순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맞고 나서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서 이제 대피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여자친구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좋아?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난 진짜 진짜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그래서 좋지 하면서 둘이 딱 깍지를 끼고 운전하면서 깍지를 끼고 있는 손을 입에다 여자친구가 그랬나? 아무튼 입에다 갖다 가서 딱 손등에다 입을 맞춰요. 그 장면에서 뭉클하면서 이 사람 나라도 응원해야겠다 이거 보면서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나라도 응원해야겠다 이거 끝까지. 근데 이미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얘기해도 되나? 결론 얘기하지 말지. 아무튼 결론은 이 사랑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을 알고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나요 그 결론에 대한 얘기가 초창기에? 나오기도 하거니와 영화 관련 정보에서 좀 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된 저렇게 된 저 순간만큼 이거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은 진짜 사랑이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었을까요? 배우들도 사랑에 빠지곤 하니까. 영화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거치고 나서 그래도 고봉수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던 사촌 누나가 날라와요. 말리려고. 이거 그 장면에서 이것도 시그니처야. 저 이게 뭐가 생각났냐면 그 데스페라도에서 킬러들이 다 기타 가방 하나씩 메고서 슬슬 하나둘씩 모여들잖아요. 그런 장면이 너무 연상되더라고. 저 델타 보이즈에서도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교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그때 이빨 쑤시면서 그 영어로 막. 그 음악 영화인데 음악을 안 해? 아니.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교포 캐릭터 하나 출연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영어 하면서 막 영어 한국말 섞어가면서 이 둘 사이를 반대해요. 똥 얘기 싸면서. 아니 이제는 다 이제 내가 한 발짝 감정을 이제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똥 취급하고 하는 장면들이 저걸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선 내가 볼 때 인계 좀 넘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포 언니가 왜 자꾸 반대하냐고 하니까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니? 똥을 먹어봐야 하니? 이거를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똥같이 생기고 똥 냄새가 나면 그건 똥이야. 라고 해서 똥처럼 생기고 똥 냄새가 나면 그건 똥이야. 근데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저 사람 똥같이 생겼지. 저 사람한테 똥 냄새 나지. 그럼 똥인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걸 견딘다고 엄청난 사랑이다라고 생각했지. 고봉수가 거기서 이게 죄인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 저도 영어 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앞치고 똥 취급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명장이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페이크 다큐로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이게 인셉션 구성이잖아요. 다큐 안에 사랑 다큐 안에 국악 다큐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구성 자체도 이거 좋은 액자고 괜찮네요. 그래서 그 사촌 언니까지 와서 반대를 해요. 이렇게 막 그 똥에 비교되는 똥만도 못한 인간으로서 비교된 정도로 모멸감을 당하고 고봉수가 결국엔 결단을 하죠.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하다 신에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서로 대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이 계속 남의 감정을 딛고서 또 그 감정에서 또 감정을 딛고서 뭐가 해서 애드립이 뭔가 터질랑 말랑 하는데 안 터지는 게 거기서 뭔가 웃음 포인트라든가 뭔가 부조리극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고봉수 감독의 노력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니 그럼 다음엔 또 뭐가 있는데요? 이런 건 코미디에서 꽁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야 다음 차례 하면 그 사람이 유행어 때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아니 그럼 다음엔 뭐가 있는데요? 다음엔 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maybe mommy? 하면서 엄마가 미국에 있을 때 엄마는 또 미국에 계시구나. 그러면 그럼 엄마가 오면 또 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무슨 일이 납니까? 마치 엄마가 킬러인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무슨 일이 납니까? 그래서 고분 감독이 계속 그 뒤에 뭔가 빵 터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상황을 몰아줘요. 근데 흐지부지 하면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는 게 안 됐어. 이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구만요. 근데 나는 그 교포 캐릭터가 나오는 순간 난 그냥 빵 터졌어요. 알았습니다. 웃었을 건데. 데이터보이즈에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고봉수가 이제 결단을 내리죠. 내가 모멸을 당하고 무시받는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구나 해서 정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서 한동안 이제 그런 결심하기까지 연락을 끊죠. 속이 얼마나 후회하듯이 내가. 네, 그래서 여자친구는 계속 왜 연락이 안 되냐 걱정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계속 아직까지도 다큐멘터리를 계속 촬영하고 있는 조 감독을 통해서 반동리하고 좀 연락 좀 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고봉수가 연락을 받고는 정리를 하려고 한다. 네.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들의 사랑이 이 난관을 결국엔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아주 나름 고품질이에요. 개 웰메이드. 네, 고품질이고 때깔도 괜찮고 특히 인터뷰씬 같은 고봉수 감독의 인터뷰씬은 돈을 들이지 않고 좀 멋진 화면을 내기 위해서 좀 암실 같은 데서 좀 하이라이트를 한쪽에만 줘가지고 이렇게 찍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고봉수 감독의 그 멘트가 자신의 그 심경이나 평상시 생각 경험들이 담겼던 그 멘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면서, 또 이러한 업심여김의 세계에 살던 분들은 같이 이게 뭐가 찡하게 느껴지는 그런 애환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렇지만 고봉수의 필모에서는 최고의 작품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볼만은 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고봉수랑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여자친구가 전화를 할 때 한동안 설정상으로 고봉수는 은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연락을 피했던 거죠. 잠수타고 근데 있었죠. 그 씬에서 딱 연락이 돼서 전화 받네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와서도 나는 이건 내가 둘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동안에 찍었던 이러저러한 필름들 이거 가지고 그 사이 다른 페이크 다큐로 끼워 넣은 거 아닌가? 하긴 섭외를 했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미련을 못 놓겠어요. 사귀고 안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찍는 거를. 사귀고 그러고 나서 너 이제 배우 됐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오케이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전 제목이 깔까부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갈까부다라는 춘향가 중에 그런 대목이 있는 걸 모르고 딱 아버지를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을 때 장인어른이 참여해서 야, 이 새끼 그냥 깔까부다 막 이러는 그러는 상황에서 나온 이 깔까부다인 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도 깔까부다라고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냈어요? 난 갈까부다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전문가 평은 당연히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진 않았나 봐요. 전문가들이 한 가지씩은 하나요. 마차에서 이수진이라는 분이 4.5점 주시면서 전주 기획죠 이수진? 그러게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보셨대요. 지부위로 보셨네요. 영화쟁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고봉수 감독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이 고봉수라는 사람에 대한 영화라고 물론 페이크 다큐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같고요. 고봉수 어떻게 보면 홍상수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스타일이 홍상수보다는 덜 민망하고 더 웃긴. 이거 이름도 가짜 이름 아닐까? 봉준호, 홍상수, 고봉수. 고는 또 누구 있어? 고현정?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홍상수라고 치기에는 좀 덜 민망하지만 훨씬 웃기고. 우디 앨런보다도 웃기죠. 우디 앨런보다도 웃겨. 그러니까 우디 앨런 영화는 피식하는 포인트가 줄줄줄줄 이어진다는 거지 빵 터지는 포인트는 사실 없어요. 고봉수 영화는 빵빵 터지잖아요. 배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냥 이렇게 속 시원하게 웃긴 게 아니라 되게 민망해 또. 그래서 홍상수 느낌이 있으면 살짝 있는데 또 민망하고 너무 날것.
뭐 이런 게 나와서 좀 웃긴 게 있는데 이제 좀 고봉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슬슬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봉수 잘 된 다음에 니네들 나중에 봐라. 그래서 좀 아쉽다. 잘 된 거죠. 잘 된 거긴 한데 좀 뭐랄까 나만 좀 숨겨두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어디까지 잘 되려나. 요번에 그 신작 나온 그 습도 다소 높음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도 평이 좋던데. 근데 아직 OTT에 안 넘어와서 빨리 넘어와야 볼 텐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하는 중이고요. 네. 습도 다소 높음 같은 경우에는 그 고봉수 사단 뭐 전부 다 역시 출연하고요. 외국인까지 출연하고. 네, 맞아요. 한 분 계시더라고요. 또 삼촌도 역시 출연하시고. 삼촌 돈 되는 거 하시려고 이제 나오시. 새끼를 돈 되는 걸 해야지. 너도 마 똑같아 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유명 배우 이희준 씨가 또 이제 출연하잖아요. 이희준 배우가. 물론 이제 짧은 역할로 출연하겠지만 제가 무엇보다 기대하는 거는 윤지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오시죠? 저 튼튼이의 몸도 나오고 델타 보이즈 나왔는데 델타 보이즈에서는 그 오케이. 트럭에서 장사하는 그 막내 멤버의 그 억척스러운 와이프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했던 분인데 이분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근데 외모를 가지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케이 유구무원. 유구무원이죠. 그래서 이분이 저기 감독도 하셨어요. 창은이라는 맞아요. 이제 영화 감독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도 또 출연해서 제가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OTT에 풀립니까? 극장은 무서워서 못 가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추천을 할 수 있다. 명절같이 시간 많을 때는 보실 수 있는 영화로. 혹시 그동안 극장 가서 보신 영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한 번 딱 갔어요. 뭐요? 그 4단계 시작된 이후로는 류승환 감독의 새 영화 모가디슈. 네네네. 모가디슈 좋던데요. 아니 저 지난번에 어디야 군함도에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모가디슈는 좀 엄청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약이 됐어. 군함도가 약이 됐어요. 그래요. 군함도 약이 되고 이제는 그 대규모 몹신에 대해서는 야 이승환 감독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연출하기는 어려울 거의 몹씹은 장인이 된 것 같아. 혀를 진짜 내두르더라고요. 이 정도의 대규모 시간 자체가 한국 영화에서 컨트롤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고봉수가 찍었으면 서로 그러니까 지들 상황 봐서 옆에서 쓰러지면 너도 쓰러지고 옆에서 달려가면 너도 달려가. 일단 이쪽이 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이기는 거. 하여튼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되게 많은 장면들이 은유적으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유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그걸 발견한 나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오케이. 그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장면으로 내용이 이제 그 모가디슈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이 모가디슈 내에 벌어지는 내전에 휩싸이게 되면서 모가디슈를 탈출하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먼저 북한 대사관이 함락이 돼요. 또 국뽕이 또 빠질 수 없는. 국뽕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어. 진짜로?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국뽕은 이미 다 썼겠지 군함도에서. 그렇지. 안 남았을 걸 내가 볼 땐.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다 써서 국뽕 통이 비었어. 이제 국뽕에 생겨도 갚아야 돼. 그다음 빌려온 거. 국뽕감. 그래서 먼저 털리고 근데 허준호가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랬더니 데리고 그 자존심 센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 대사관에 문을 두드려요. 도와달라고. 일단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받아주는데 거기서 남한의 그 정보부 요원인 조인성이 얘네들이 귀순한 그러니까 전향한 걸로 전향소를 조작을 하고 있어요. 몰래. 그러다가 그 북한의 보위부 요원한테 그 현장을 들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 무해는 짓이 해서 막 말싸움하다 이제 급기야 주먹 다짐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 원사이드하게 북한 정보부 요원이 두들겨 맞아요. 그래요? 원사이드하게. 여태까지 봐왔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라고 하면 맨손으로도 그냥 사람 눈알을 파내고 던지는 칼 입으로 눌러서 받고 막 이러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원사이드하게 물론 그 전에 이 북한 요원은 좀 부상을 입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갖고 원사이드하게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양쪽 두 대사가 들어오죠. 무슨 일이야 막 쿵쾅거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 쪽 그 이 정보부 안기부 요원이 이거 조작하고 있어 시오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해.
내가 보고 성대모사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놀라죠. 한국 대사도 놀라고 북한 대사도 이거 한 대사가 시킨 거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또 계속 조인성한테 사과하라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북한의 처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북한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존심만 남아갖고 악을 쓰잖아. 악을 써. 굶어 죽어가면서 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구교환이 분한 그 북한 정보 보위부 요원 캐릭터로 또 함축적으로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북한에 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군데 되게 많이 녹아 있는 게 야, 되게 구구절절하지 않게 잘 만들었다. 아,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이번에 저 뭐가 군함도 때 진짜 대자본 한번 끌어들이고 하면 폭삭 망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망했죠. 부담이 엄청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는 뭐 유승환 감독 좋아하는 감독이지만 장르 감독으로서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군함도만큼 진짜 그거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재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저는 진짜 꼭 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정도 저 그동안 본 영화는 그 정도 있고 뭐 또 다르게 오랜만에 왔는데 또 너무 많은 것 한 번에 쏟아내면 또 편집하기도 힘드니까 저는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뭐 좀 재밌는 거 있습니까? 재밌는 거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보셨어요? 네. 어디서 어떻게 봤어요? 그거 지금 10,000원 내고? 네, 10,000원 내고. 난 그렇게는 못 보겠더라. 저는 근데 오히려 CG랑 특수효과를 많이 넣으면 그거를 제가 돈 10,000원을 내고 보면 본전을 뽑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돈 10,000원 내고 보기에는 좀 막. 저는 그렇게 그 극장 스크린 앞에 앉으면 저는 또 앞에 앉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 시야의 영화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중에는 다시 봐가지고 구석구석까지 다시 뜯어봐야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아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직도 10,000원입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니 더 수어사이드 뭐지? 아무튼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인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2탄이요. 네, 2탄. 요거는 그 1탄에 비해서 상당히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볼까? 그렇게 근데 본인 또 저런 걸 싫어하시잖아요. 피칠갑 하는 거. 그런 류예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감독이 감독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만들고 나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어떤 도덕적으로. 그래서 그쪽 영화사에서 아동 성추행 아니야 혹시? 그와 비슷한 그의 주장이 뭐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DC인가요? DC인가에서 데려간 거다. 네, 그렇죠. 저쪽에서 밀려서 이렇게 방하고 계시던 찰나에 홀딱 주워가지고 영화를 연출을 시켰는데 근데 그분 그 특유의 경쾌함 있잖아요. 그게 막 피칠갑하고서 막 6편이랑 막 뼈가 튀고 막 이래도 그 장면에서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그 연출 자체가 불쾌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5,000원 이하면 한번 보겠는데. 네. 근데 본인 하다가 눈을 질끈 감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안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안 보고 볼 거 많은데. 그러니까 뭐 있는데요? 볼 게 없어요. 요즘 저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그 미드 아세요? 영드. 몰라요. 나온 지 꽤 됐고 저기 아이디어로서 공포 영화를 잘 만드는 그 스튜디오 뭐죠? 무슨 블룸인가 아니면 블룸버그 스튜디오. 블룸버그는 저 핸드메이드 테일. 네,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키 조그맣고 더 스퀘어에서 미국 기자로 나오던 더 스퀘어 현대미술 영화. 네네네네네. 인비저블맨에서 나오시는 분. 그 인비저블맨에서 그 설정상 초미녀로 나왔는데 의아했던 그분이 이제 나오는 영드인데 시즌 2까지 나오고 중단됐어요. 한 3년째 중단돼 있는데 그 세계관이 뭐냐면 그러니까 근미래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0이 돼요.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네, 익숙한 설정인데요. 이제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그리고 클라이브 오웬의 그 칠드런 오브 맨에도 그런 설정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출산율이 0이 된 건 아니고 현저하게 떨어져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곧. 그러던 차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이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미국의 한 지방에서 아주 원리적인 그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방탕하게 사는 우리
것들을 심판하는 하느님의 벌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세력을 점점 키워서 미국을 전복시켜요. 네. 전복시키고 미국을 아주 근본적인 복음주의 사회로 만들죠. 그래서 여자들은 다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여자는 글을 읽으면 손가락을 잘라요. 그리고 아주 그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계급이 다스리는 소수의 그 사령관으로 칭해지는 소수의 그 권력자들 그리고 그의 부인 그 권력자의 부인도 이제 집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하우스와이프만 해야 됩니다. 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들 항상 총을 갖고 다녀요. 총으로 이제 사람들을 집에 억압시키고 있는 거죠. 그 중간 계층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하층민이 있는데 뭐냐면 육체 노동을 하는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나 그런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계층이 있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소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집안일을 하는 하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그 가임기가 되면 이 집의 그 고위공직자인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과 그 사령관의 부인과 셋이서 합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18세를 만들려고 애를 썼구만요. 이거 썼죠. 그래서 이 사령관의 애를 잉태해서 낳는 그 역할을 하는 계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시바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그 시바지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전복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수는 캐나다로 도망을 가요.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편은 캐나다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국경에서 여자는 잡히게 돼서 오직 미국만? 네, 미국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세계관 안에서 미국을 탈출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려는 비밀 조직들, 또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다가는 또 어디 콜론이라는 곳에 잡혀가서 거기서 아주 그 맹독성의 물질을 채취하는 일을 하다가 사람이 그 방사능에 노출된 것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뭐 그런 시설도 있고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일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세계관이 아주 재밌어서 흥미로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시즌 2까지 나오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볼만은 해요. 한번 한 2-3편 정도 보시고 땡기면은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봐야겠어요. 게다가 또 청불이잖아요. 청불입니다. 예. 청불은 시간이 좀 덜 아깝죠. 그리고 섹스 장면이 회당 한 번씩은 나오는데 이 아주 청교도적인 기치 아래에 세워진 괴뢰 국가이기 때문에 섹스를 할 때도 그 3인이 합방을 같이 하고 최대한 터치를 안 하고 터치가 없고 쾌감을 느끼지 않는 성교를 해요. 옷도 안 벗고.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 기괴함이 주는 자극이 또 있겠네요. 그건 있죠.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제가 요즘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건 또 영국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 잠깐만 보자. 킬리언 머피가 네 이거 알 것 같네요. 예, 주연하는 영화인데 그 산업혁명 시대 아니면 저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그 뒷골목에서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그 대대로 이 뒷골목을 해서 대장 노릇을 해오던 가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대대로 이 가문은 합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놀림을 받는. 이거 알 것 같네요. 약간 왕자의 게임에도 그런 가문이 있었죠. 훔치라고 하는 그 철의 군동가 거기에 가문들. 그래서 그 가문의 얘기인데 지금 이제 현 세대의 그 삼형제 중에 둘째인 이 킬리언 머피 토마스가 이 가문의 현재 리더거든요. 가장 똑똑해요. 얘가 이 사업 우리의 가문이 하는 이 사업을 합법적인 것으로 이제 드디어 전환하려는 그런 시기에 자기 가족을 지키고 또 자기를 노리는 상대 조직들 그다음에 자기를 소탕하려고 하는 경찰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남성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방영할 때 받았대요. 이거 뭐 장군의 아들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죠. 예. 바이올런스하고 누아르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진짜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그 남자들의 세계의 어떤 진한 느와르 그 촬영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킬리언 머피가 이 캐릭터를 맡는다고 했을 때 우려가 많았대요. 약간 유약해 보이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 있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소리도 바꿨어. 마치 배트맨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목소리 하다가 목 쉬어가지고 막 고생했던 그런 것처럼 목소리조차도 아주 굉장히 그 무게감 있고 아주 터프한 목소리로 연기를 캐릭터 소화를 너무 잘해서 킬리안 머피의 그 폭넓은 연기력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건 몇 세갑니까? 요것도 제가 볼 안 때는 나오네요? 청불이에요. 아 오케이. 그 성적인 장면도 나오고 특히 왜 얘네가 피키 블라인더스라고 불리냐면 쉘비 가문인데 별명이 피키 블라인더스. 피키가 이제 그 뭐 장애인 요런 뜻이고 블라인더스가 장님이잖아요. 이때 이 시대의 특유의 빵모자를 항상 이 삼형제가 쓰고 다니는데 빵모자 챙 앞에 면도날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싸울 때 그 모자를 휘둘러요 상대 눈에. 그래서 눈이 면도날로 촥 해서 장님이 되는데 그런 좀 잔인한 씬들이 좀 있고. 이거 안달루시아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았나 보네요. 네? 그런 것도 같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명작 만들어줘야지, 어떻게든 간에. 하루에 하나씩은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볼만한, 지금 시즌 1까지만 봤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시즌 5인가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종영한, 네. 그래서 오케이.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많을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요 청불 영화랑 이런 영상물을 선호하는 게 그런 뭐 어떤 굳이 노출신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극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애매하게 찾는 영화에서 연출상 분위기상 고조되는 연출상 애매하게 찾는 하다못해 그런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은유까지도 안 보여주고 애매하게 끝나는 그런 거 많으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하담한 것 같죠. 자신감 없어 보이고 연출자가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거 좀 속 시원하게 가니까. 피키 블라인더스. 이렇게 하고 그럼 오늘 한 튕긴 거 아니에요? 녹음한 거 나가요? 튕기 직전이다. 부랴부랴 이렇게.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요. 앞으로는 다시 정기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도토상이었습니다.